허시의 사랑. 산장의 아침에도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실 깊이 들어오던 햇살도 이제 창문께 조금밖에는 비치지 않는다. 소설가 차혜정은 오늘도 가족과 떨어져 이곳 먼 교회에 자리 잡은 자신의 집필실을 겸한 산장에서 아침을 맞았다. 조금은 늦은 기상시간 이후의 여유를 갖기 위해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의 탁자 앞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찻잔과 받침 접시가 있고 그 모습은 그대로 상하대칭으로 매끄러운 탁자면에 반사되어 보였다. 그녀는 가만히 찻잔을 들었다. 방금 타놓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탁자 위에 놓고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유리면에 반사된 빛이 그녀의 안면을 올려 비추니 좁고 고른 현수선과 같은 아래턱의 윤곽과 그 위에 도톰이 두드러진 입술의 윗그림자가 코끝을 정점으로 강조되어 보였다. 어깨까지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칼이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결에 너울거리며 한 올 한 올 순간순간 희뿌연 광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의 양눈썹은 흑사 벽공을 나는 바다새의 두 날개처럼 아래쪽을 머금는 모양으로 살짝 휘어 좌우로 펴져 있었고 바로 그 아래는 역시 선대칭 유선형의 배치로 양눈이 자리 잡아 있었다. 그 가운데로 내리뻗은 콧날은 정확하게 양눈과 눈썹의 중심선을 통과하며 곧게 솟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상당히 미인이라 해도 좋을 듯 싶었다. 요즘은 사람의 얼굴 모습도 영상 처리를 해서 뜻하는 대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데 웬만한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금방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아무리 첨단 기술을 이용한다 해도 더 나은 그림을 만들 뾰족한 수법이 떠오를 여지가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녀를 미인이라 인정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어떤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그녀의 화상도 조금 고칠 곳이 있다.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을 지우고 양볼을 보다 팽팽하게 당기면 각각의 텔레비 방송에서 비싼 값을 주고 내보내는 여느 간판 얼굴들에 비해 빠질 것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잃는 것이 있다. 그녀 앞에 마주 앉아 자기의 지나온 이야기를 조금은 감상적으로 털어놓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인간으로서 공통의 관심사이기에 그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진지하게 묻고 싶은 충동 그러한 마음을 불러 끌어당기는 힘은 변형된 화상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침잠을 깨우기 위해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 얇은 자색 블라우스와 흰 후치마만을 걸치고 초여름의 서늘한 아침 산바람을 아직도 젖은 기가 있는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서울 건너편 저쪽에 따로 살고 있다.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 외에는 줄곧 이곳에만 머물렀다. 가족에게는 글을 쓰기 위해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몸가짐으로 자기의 삶을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이제 아이들도 굳이 어머니가 옆에서 봐주어야 할 때가 지났고 남편도 사회에서 쌓아올린 지위로 말미암은 공사다망한 일과로 인하여 될 수 있으면 가정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나은 형편이다.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부분적인 역할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제 주부로서의 역할 중 아직 남은 일부는 돈을 받고
집에 들르는 사람이 대신하면 된다.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로 굳이 집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 주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러 감으로써 보충하면 된다. 다시 그녀는 고개를 안쪽으로 돌려 나머지의 커피를 마셨다. 반쯤 마시고는 다시 탁자 위에 찻잔을 놓으려 할 때쯤이었다.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자리를 일어나 전화기 옆에 다가갔다. 무선 수화기를 빼들고 다시 그대로 먼저 앉았던 자리로 돌아왔다.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보내려 하는 것은 그녀의 자연스런 습관이었다. 수화기에서는 한 청년의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렸다. 차혜정 씨 댁입니까? 예, 전데요. 어디십니까? 어떤 전화인가 이 순간 짐작되고 기대되는 것이 있다. 모 문해지인데 선생님의 작품을 게재하고자 하니 석 달간의 기한을 두어 준단 편 소설 하나를 청탁한다고 한다면 기본일 테고, 모 출판사인데 선생님이 지금 장편소설을 집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하니 미리 계약을 맺고 싶은데 선인세 2천만 원 정도면 만족하겠냐는 것이라면 한 권을 건진 것이라 하겠다. 저 그냥 선생님의 독자인데요. 조금 맥 빠지는 것이었다. 이제 막 일어나 작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앞으로 전화에서 나올 얘기는 그다지 자기에게 보탬되는 것은 아닐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물론 독자는 고객이고 독자 없는 작가는 있을 수 없겠으나 전화까지 하는 열성 독자 하나보다는 그냥 책 한 권 사 훑어보고 집안의 책꽂이에 꽂아 넣는 독자 10명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용건이 무엇냐는 뜻이 억양에 배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녀 특유의 차분한 어조는 잃지 않도록 배려한 소리였다. 잠시 동안 전화 안에서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어서 말하고 끝내라 하고 싶었으나 답답함을 참고 그대로 있었다. 다시 전화 속의 청년은 말을 이었다. 방금 전까지도 동경의 대상이었던 분을 직접 목소리를 듣게 되니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자기의 소개를 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책을 낸 작가인데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 좋지요. 감사해요. 어디 나가시는 곳은 없습니까? 전화 속의 청년은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 나가는 곳도 없을 뿐더러 생면부지의 그를 위해 시간을 내어 만날 이유도 없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곧 봐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받아 보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통화는 곧 끝이 났다. 그녀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다시 탁자 앞에 앉아 남은 커피를 다 마시고 한동안 더 그 자리에 앉아 거실 유리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앞에는 수풀이 아담하게 우거져 있고 그 너머 아래로는 멀리 도심의 시가지가 보이는 것이 꽤 좋은 전망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 앞에 산장 진입로 부근에 공사장이 생겨 경관을 망치고 있다. 지금 시뻘겋게 땅 파헤치고 우중충한 가건물 올려놓은 모양도 그렇지만 공사가 끝나 어떤 건물이 들어선들 먼저에 수풀보다는 못할 것이 뻔했다.
꼭 그런 건물을 자꾸 지어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갈수록 더 잘 살게 된다고들 하는데 자꾸 저런 원하지 않는 건물이 늘어나야만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산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세든 이 아파트도 밖에서 보면 역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나아 보일 것이 아닌가? 이날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틀 후 차혜정은 한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붉은색 표지의 책 한 권과 메모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책을 집어 서재의 책꽂이 안쪽에 있는 책 무더기에 쌓아놓으려고 일어났다. 그러다 문득 바닥에 앉아 책을 펴보았다. 책의 앞에는 줄거리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것은 초월적인 생명력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다. 그 여인은 일생 동안에 수많은 남자를 거치면서도 전혀 쇠락하지 않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동했다. 스스로도 자신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사위어가는 듯한 느낌에 하루하루를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보내고 있는 그녀로서는 현실을 넘은 리상의 이야기에 한 번쯤 빠져들어 보고 싶었다. 그녀는 오후의 나른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 책을 이틀에 걸쳐 다 읽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목소리의 주인공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먼저 번의 소포는 잘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재미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름다움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보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전화로 듣는 목소리도 참으로 맑고 고우십니다. 그러한 한 존재가 언제까지나 있어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의 인사치레로 끝날 듯한 전화 속의 목소리는 점차 깊이 있는 소리를 내려는 것 같았다. 새삼스레 그런 생각은 왜 하세요? 사람이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구나 자기의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요? 글쎄요. 사람은 언젠가는 물러간다. 어떤 식상한 권력자의 생물학적 소멸 같은 것은 기다려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이윽고 소멸이라는 것은 정말 애통합니다. 최근 당신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많이도 책의 서문을 써오곤 하며 살아왔으니 아마 앞으로는 얼마 더 기회가 없으리라는 말씀? 그 말을 읽고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당신의 갖추고 지닌 그 모든 것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해체되어야 한다니 너무도 매정한 것이 이 자연의 현실입니다. 목소리의 거침없는 진행에 그녀는 당혹하면서도 문득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그도가 다다라서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의미가 없을 때 육체를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영혼불멸을 믿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당신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현재 빚어져 있는 그릇에 담긴 그대로의 당신의 영혼을 원합니다. 그렇게도 내게 친분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염려와 아쉬움까지 해줄 정도로 나와 친하다고 생각되세요? 차혜정은 대화의 급진전이 일견 불안하여 제동을 걸고 말았다. 청년은 더 이상 말을 느리지는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물론 당신과 그다지 친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반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이겠지요. 서로의 세대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래서라도 당신과 친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의 전화는 그 이후 오지 않았다. 차혜정은 얼마간 전화 속의 청년을 잊은 채로 보냈다. 그와의 대화를 하고 난 뒤에도 그에 대한 관심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자기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심만이 더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거실의 탁자 앞에 우두커니 앉아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럴 때면 예전에는 잊고 있었던 지난 일들이 희비사가 뒤섞여 무작위로 떠오르곤 했다. 그러다 다시 어느 날 차혜정은 저녁이 가까운 시간에 우편물을 받았다. 거기에는 흰 종이에 인쇄된 한 단편 소설 분량의 원고가 있었다. 대강 훑어보니 그 안에는 그녀가 전화 속의 청년과 근사한 연배가 되어 애정 행각을 하는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차혜정은 이 원고를 들고서 일찍 침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갔다. 식사 후의 나른함 속에서 글자를 접하니 졸음이 밀려왔다. 두어 페이지쯤을 다시 읽었을 때 그녀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희뿌연 안개 중에 서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 체격이 당당하고 이목구비의 선이 굵어 강한 인상을 주었으나 눈매는 순하고 선하게만 보였다. 그 청년은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대로 전화 속의 그 청년이라고 느껴졌다. 청년은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청년으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혜정, 그대는 나의 이상형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않고 있었다. 수줍은 듯 몸을 흔드는 것 같기는 했으나 그런다는 생각뿐 실제 몸이 흔들리는 감각은 없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은 젊은 처녀의 느낌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얼굴도 젊은 처녀의 그것임이 의식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앞에 거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객체로서 떠올라 관조하는 것도 아닌 바로 그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얼굴 모습과 분위기는 생생히 뇌리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청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청년의 가슴팍의 압력이 그녀의 어깨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하게 느껴졌다. 더욱 깊이 빠져들며 그 청년의 위치와 그녀 자신의 위치감은 점점 가까워졌다. 이윽고 둘의 위치가 동일하게 느껴질 즈음 그녀는 눈을 떴다. 잠을 깬 이 주위는 어두웠고 야광시계는 한밤중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붙였다. 이번에는 꿈 하나 없이 나머지의 밤을 지냈다. 날이 밝아 깨어났을 때에는 아무런 꿈의 산란한 기억이 없이 상쾌했다. 아침 식사와 커피를 마친 후 점심이 가까워질 때에야 그녀는 간밤의 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오후가 되어 차혜정은 시내의 한 동료 작가의 출판 기념 모임에 나갔다. 거기서 그녀는 잘 아는 사이인 김수정 씨를 만났다. 요즘 젊은 작가들 영 진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 저마다 주목을 받아 튀려고만 하니 안 튀는 것이 오히려 두드러져 보일 정도야. 김수정 씨의 말이었다. 일전에 한 청년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한 작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아줄만 하던데요. 차혜정은 자기가 어떤 신기한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듯이 말했다.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요? 김진호라고 하던데요. 처음 들었는데 어디 통에 등단했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소설 영원한 처녀의 작자라는데요. 그 소설도 처음 들었는데 작가 김수정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다. 돌아오면서 차혜정은 요즘 거래하는 동서출판사에 들러 사무실에 비치된 근래의 출판물에 관한 명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 작가와 작품은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그녀는 그 책에 적혀있던 번호를 기억해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 속에서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외소리만이 나올 뿐이었다. 그런 사람 문단에 있었던 적도 없소이다. 그녀와 잘 아는 최주관도 말했다. 어느 곳 어디에 물어보아도 김진호라는 작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차혜정은 허황한 마음에 서늘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자기의 산장으로 돌아왔다. 산장의 입구를 들어설 때쯤 그녀는 문득 멈춰섰다. 뒤편 하늘에서부터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은은한 화음이 울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검붉은 노을만이 저 아래 내리막길을 짙게 물들이고 있을 뿐이었다.